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39회 FAT 1급 자격시험의 이론 문제 부분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격시험에 어떻게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만큼 맞을 수 있을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문제 풀고 나서 해설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발생주의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발생주의 공부했었죠.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함에 있어서 현금의 유출입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했고요. 발생주의와 또 대비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현금주의가 있었죠. 현금주의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이 아니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 때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었죠. 먼저 주고 먼저 받고 아직 안 줬고 아직 못 받았고 이런 개념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맞죠?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발생주의 회계는 수익과 비용의 이연 그리고 기간별 배분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발생주의 때문에 수익과 비용의 이연 즉 선수수익 또는 성급비용 이런 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표현이니까 일단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머지도 3번 현금 흐름표는 발생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작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그런데 재무제표 중에서 유일하게 현금 흐름표만 무슨 주의로? 현금주의로 작성된다고 했었습니다. 4번 발생주의 회계와 현금주의 회계의 주된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 그죠? 이것도 처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설명할 때 얘기했던 거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아니라 2번.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한다. 아니, 일단 단기인데 비유동이란 게 말이 안 되죠.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유동 자산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무슨 처리했죠? 수수료 비용 처리했는데 이 수수료 비용 판관비입니까? 영업외 비용입니까? 이거 영업외 비용이었죠. 3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일단 미실현 보유 손익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평가 손익 말하는 거죠. 결산 때 평가에서 가격이 올랐으면 평가 이익, 가격이 떨어졌으면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 맞죠. 일단 맞으니까 답은 3번인데 요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매도 가능 증권 있었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이란 걸로 우리가 구분했었는데 여러분들 요거 단기 매매 증권 파트 쌤이 수업했을 때 있으니까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꼭 다시 한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번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으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당연히 만기 보유 증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아닌 것은, 자본 항목이 아닌 것은 일단 우리가 자본까지는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에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감자차익. 감자차익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계정 과목인데 자본금 감소니까 당연히 자본이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1번은 관련이 있고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은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죠.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더 비싸게 발행할 때 발생되는 계정 과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본 항목에 포함이 됐던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둘 다 자본이랑
자본이랑 관련이 있고요. 3번 미지급 배당금. 자, 우리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겁니다. 이익이 나서 배당금 지급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배당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지급해야 될 뭐예요? 이거 부채가 되겠죠. 자본이 아니라 부채가 되겠죠. 일단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 우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되사들이는 경우 그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자기 주식을 다시 재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났습니다. 그럼 이것도 주식,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다가 다시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거니까 뭐랑 관련이 있다? 자본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미지급 배당금은 자본이 아니라 부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번이죠. 다음과 같은 결산 회계처리 누락이 2020년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밑에 있는 거를 누락했네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찾으라는 거니까 단기 손익에 어떤 영향 미치느냐 그런 거 묻는 문제겠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11월 1일 가입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 경과 미수분을 계산하지 않았다. 자, 우리 정기예금 2천만 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은행한테 이자 받아야죠. 이자율은 3%입니다. 그런데 11월과 12월 두 달치의 이자를 아직 받지 못했네요. 뭐 나중에 예금 만기 때 한 번에 받기로 했나 뭐 그런 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1월, 12월 동안에는 은행 예금에 가입한 기간이니까 분명히 이자는 발생했는데 다만 내가 그것을 실제로 수취하지 않은 거니까 회계 처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1번 문제 풀이할 때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니까 발생한 기간에 이자 수익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두 달치의 이자를 아직 못 받은 거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죠. 이자 경과분, 미수 이자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이 얼마일지부터 한번 계산해봐야겠죠. 자, 원금은 2천만 원이고요. 이자율 3%니까 0.03에서 자 1년 이자가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월할 계산이니까 나누기 12 하니까 한 달에 5만 원 나오겠죠. 우리 월할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자, 한 달에 5만 원씩 이자인데 총 몇 달치 이거 지금 몇 달치? 두 달치 이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10만 원만큼 무슨 처리해줘야 돼요? 미수 이자. 지금 분명히 이자는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은 거니까 미수 이자 처리해줘야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 수익 또는 미수 이자 10만 원. 대변에는 이자 수익 10만 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지금 분계는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10만 원만큼 우리 회사의 순이익이 올랐어야죠. 여기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뭐 했다고요? 누락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그만큼 순이익이 적게 계산됐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네요. 단기 순이익이 10만 원이 적게 계산이 되겠었다. 왜? 요거 빼먹었으니까. 이해가시죠?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 자료로는 상품 재고장이 제시가 됐죠. 2월에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일단,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려면은 기말 상품의 수량을 알고, 그리고 각 상품의 단가를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상품 재고장에는 크게 4가지가 있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총평균법에 의한 단가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수량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량을 보니까 자 기초에 300개가 있었고요. 500개 사왔고요. 200개 사왔습니다. 그럼 총 몇 개? 10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 팔았습니까? 400개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의 기말상품 재고 수량은 몇 개다? 600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총평균법에 의한 각 상품의 단가를 구하면은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총평균법은 일단 선입선출법부터 말씀드리면은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았으니까 기말상품은 나중에 들어온 게 되겠죠.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거 먼저 파는 거니까 기말상품은 처음에 있었던 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이동평균법은 상품을 사올 때마다 단가를 재계산하는 방식인데 총평균법은 일단 나가는 거 그리고 남아있는 거 계산은 맨 나중에 하는 거고 일단 들어오는 거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월 말에 한 방에 그 이번 달에 나한테 들어온 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단가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회사는 기초에 100원짜리 300개가 있었고 2월 10일 날 200원짜리 500개를 사왔는데 이거 사왔다고 해서 단가를 재계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라? 월 말까지 기다려서 그거 한 방에 계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어떻게 사왔나 보니까 200원짜리 500개 사왔고요. 400원짜리 200개 사왔죠. 그러면은 이거 다 더해서 평균 내라는 게 총평균법이죠. 자, 이동평균법은 사올 때마다 평균 내는 거고 총평균법은 한 번에 평균 내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에 평균 내니까 요거 다 더하니까 몇 개죠? 우리 1000개죠. 1000개고요. 총 금액이 얼마냐면은 3만원, 10만원, 8만원이죠. 다 더하니까 얼마? 18만원, 21만원이죠. 21만원. 그래서 단가 계산하면은 한 개당 얼마다? 210원이다. 즉, 총평균법에 의해서는 이번 달에 나한테 있었던 상품 전부 다 그냥 얼마짜리인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210원짜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말상품 재고 수량이 몇 개였냐면은 600개였고요. 단가 얼마? 210원이니까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다? 12만 6천원이다. 이렇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품 재고장 관련된 자료는 선생님이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상품 재고장도 한번 방법별로 정리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 테니까 혹시 총평균법 배우지 않았다면은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한 것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